저희가 남극을 갔을 때 한 학자를 따라서 학자가 우리한테 보여줄 게 있다. 메탄이 엄청난 기포를 내면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영구 동토층 말 그대로 절대 녹으면 안 되는데 엄청 녹고 있어요. 우리가 탄소 줄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중국이 이렇게 많이 배출하고 미국이 많이 배출하고 그거 맞긴 하죠. 맞긴 한데.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관리 전공의 정수정입니다.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왜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좀 밝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진만 PD라고 합니다. 다큐멘터리를 주로 제작하고 있고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에 많이 좀 천착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만 난 게 아니고 미국도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고 유럽에서도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고 사람이 실수를 해서 불이 났을 수도 있고 번개 맞아서 날 수도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한 번 나면 더 세게 더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산불이 나는 게 이제 기후변화의 증거라고 보고 있죠. 산불이 나면 이제 산불을 통해서 CO2도 나오고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일산화탄소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지구에 이제 에너지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고 온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예상치 못했던 영향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딱 그 시기에 이제 호주를 갔었는데요. 블루 마운틴을 간 적이 있습니다. 원래 잎이 반사를 하면 파란색으로 이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 한 번도 파란색의 숲을 본 적이 없죠. 메케에서 눈을 뜨기도 사실 좀 어려웠어요. 그 빅토리아주 아래쪽에 캥거루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는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캥거루와 코알라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1억 마리의 동물들이 불에 타 숨졌다라고 하고 있죠. 이것이 다시 복원하려면 진짜 수백 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괜찮아요. 대응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얼마 전에도 IPCC가 보고했던 그 6차 보고서에 나온 모델들도 2100년까지 몇 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모델들도 현재 그 호주나 미국에서 났던 산불에 단 하나도 산불을 예측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죠. 지금 말하는 산불은 사람이 절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거죠. 이제 기후 위기를 막고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바꿔보자고 하는 의미가 담긴 거고, 지금처럼 그대로 갔다 그러면 우리 그냥 과학자들이 예측했을 때는 안 좋은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가 남극을 갔을 때 한 학자를 따라서 학자가 우리한테 보여줄 게 있다. 우리가 카메라가 있으니까 메탄이 엄청난 기포를 내면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걸 저희한테 비주얼로 보여줬거든요. 영구 동토층 말 그대로 절대 녹으면 안 되는데 엄청 녹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예측하는 미래에 사실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기상청에서 비 안 온다고 했는데 비 많이 오면 굉장히 화나잖아요. 친한 선배가 지금 현재 기상청장인데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예가 또 있냐 그러면 해수면 상승은 굉장히 또 심각한 예라고 볼 수 있죠. 가장 충격적인 곳이 사실 북극이었거든요. 5년 전에 갔을 때는 공항이 바닷가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도착했을 때 공항은 사라졌어요. 그 활주로는. 그 5년 만에 다 물에 잠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북극곰은 멀지 않으니까는 바다로 못 가죠. 동네로. 그 이누이트 마을로 내려올 수밖에 없죠. 거기서 쓰레기통 뒤지고 영리는 해요. 사문도 열고 쓰레기통 잠근 잠치를 돌려서 이렇게 열어요.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든 먹으려고, 새끼를 먹이려고. 곰 촬영 때 홋카이도에 갔었는데 연어가 안 올라와요. 해수면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무슨 문제인지는 사실 학자들도 잘 몰라요. 왜 연어가 올라오지 않는지. 거기에 곰들이 굉장히 생긴 게 모서리 같아졌어요. 너무나 야윈 거죠. 지금은 사실 동물들에게 닥친 문제지만 인간에게 닥치는 것도 머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에 들어서고 있다고 저도 촬영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남산타워 꼭대기에 저희가 이제 온실가스를 측정하는 장비를 달아놨거든요.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실제로 봤죠. 봤더니 코로나가 막 처음에 터지고 거리두기가 강화됐을 때 우리가 서울에서 자체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그런 대기 오염물질들이.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자동차의 통행량, 유동인구들이 확 줄었어요. 코로나 초창기 때는 밤에 막 안 다녔잖아요. 지금 이제 2년 동안 쭉 지켜보니까 단계가 계속 강화됐는데도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백신 패스 때문에 사람들이 통행이 제한되지 않아요. 야간에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런 차이를 볼 때 확실히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그런 대기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가 인간 활동으로 의한 것이 맞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왜냐면 우리는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으니까 증명이 안 됐거든요. 확실히 증명이 됐고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올라갈 거예요. 계속. 사실 어려운 문제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답은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2년 동안에 의미 있는 변화를 본 것 같긴 했거든요. 스페인에는 곰이 멸종된 걸로 알려졌지만 그 기간에 곰이 돌아왔죠. 그리고 요세미티 같은 국립공원에 뭐 코요테를 비롯해서 많은 야생동물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작년 말에 이제 강에 대한 수중 생태 다큐를 만들었었거든요. 작년, 재작년만큼 수질이 깨끗한 적이 없었어요. 큰 사이클의 하나라고 보는 학자들도 과거에 많았지만 50년, 100년 동안은 코로나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기껏 지금 1년, 2년 정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인간의 활동을 잠시 멈추면서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났다는 건 결국 인간이 기후변화에 굉장히 큰 책임이 있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저하고 얘기한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들인지 그렇게 의심하지는 않는데 그거는 저는 10년 전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봐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PD님이 다큐멘터리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셔서 그래요.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 같은 것들도 지난 한 5년 정도를 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인식이 바뀌었거든요. 서서히 바뀌어갈 거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직접 몇 년 사이에 본 그런 큰 변화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걱정들을 하고 근데 그 걱정이 이제 과연 행동과 이어질지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이제 어떻게든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죠. 제가 아마존에서 다큐를 찍을 때 문명이 한번 들어가면 과거로 못 돌아가요. 인류의 문명의 발전은 사실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도시가 계속 개발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 환경은 포기해야 된다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전 세계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사용의 70%가 도시거든요. 도시의 어떤 기후변화 유발 물질들을 해결하는 게 잘 되면 전 지구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어떤 기관에서 발표한 걸 봐도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탄소를 매일 많이 배출한 도시거든요. 그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 건물 에너지하고 자동차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한 40% 정도 되거든요. 좀 극단적인 논리긴 하지만 전기차로 다 바뀌면 그냥 40% 확 줄어든 거예요.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는 또 화력으로 만들어서 지금은 맞아요. 경제성도 떨어지고 근데 신재생도 지금 턱없이 부족하고 정말 친환경인가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포기하면은 변화를 줄 수가 없죠. 지금은 이제 과도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옥수수를 키우든지 가축을 키우는 게 비용과 시간과 곡물의 양과 이런 것들이 이제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만큼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런 길의 연장선에 지금 전기차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1, 2년 안에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우리가 탄소를 저감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뭐 지구를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고 옆에 국가를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기술을 만드느냐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경제적 이익만 보고 만드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도시가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도시를 구성하는 그 요소들의 그 인프라나 기술들이 탄소를 저감하는 쪽으로 이제 가겠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탄소 줄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중국이 이렇게 많이 배출하고 미국이 많이 배출하고 그거 맞긴 하죠. 맞긴 한데 근데 결국에는 다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먼저 하는 사람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잘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우리가 배출하는 양이 작으니까 늦게 간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못 따라가요. 이런 거를 주도하는 유럽이나 미국이 FTA나 무역에 이런 것들을 도입하게 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빼고 다 하고 있으니까. 탄소 배출권 같은 것도 엄청난 돈이거든요. 나중에 환경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또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는 사실 키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런 과학을 리딩하는 선진국들은 이미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좀 약간 뒤처지고 있었던 감은 있었던 거죠. 중국은 이미 어마어마한 과학적인 노력을 투자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자기 나라 들여다보는 게 싫기 때문에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작 대한민국 안에서 온실가스 농도가 얼마인지 파악이 전혀 안 돼요. 지금 남산타워에 달려있는 저희 장비가 유일하게 그걸 정보를 주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일개 교수가 할 일이 아니고 국가기관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산업계가 사실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괜찮은 게 산업계가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블랙락이라는 어마어마한 회사에서 더 이상 투자를 안 한다고 하는 그 영향력이 지금 우리나라까지 오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ESG 광풍 이런 열풍처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좋은 분위기인 거죠. 환경 감수성을 저는 아이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좀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생명들이 우리가 벌인 일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한다는 그런 감수성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인간에게 온다. 그 사실 투발루나 그 키리바시 같은 남태평양 섬나라들은 도심으로 물이 들어와요. 이제는 이제 이들도 환경 난민으로 이민을 가야 되지만 어떤 나라도 받아들여 주려고 하지 않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감수성을 키우고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고 또 하나는 이제 기후변화를 우리가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도로를 깔아주고 공원을 만들어주듯이 국가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할 필요 없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대부분이. 근데 이게 변화가 생기려면 이걸 다 사유제로 생각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내가 돈 낼 수도 있고 잘하면 내가 돈을 벌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사적인 영역을 끌고 와야지 이 기후변화의 변화가 생기는 거지. 지금처럼 계속 국가가 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냥 이대로 가는 거죠. 불편해요, 사실. 당장 얼마 후에 이제 환경부에서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이제 못 쓰게 할 거예요. 아니면 엄청난 돈을 쓰게 한다든지. 그런 불편함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저희가 또 미디어 같은 데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 좀 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다큐를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요. 좀 더 사람들이 관심 있는 또 그런 셀럽분들이나 또 좋은 분들의 도움도 받아서 좀 더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조만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온실가스는 어디에든 다 있거든요. 미세먼지는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미세먼지 심해지면 사람들이 인지를 해요. 공장 때문이야, 옆에서 연기가 날라오면. 근데 온실가스는 아무리 높아도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킬까. 차에 장비를 싣고 이제 서울 시내를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그거를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얼마나 높은지를 다 표시를 해요. 조만간 공개를 하려고 하죠. 모든 데서 다 나와요. 서울에 어마어마한 자동차, 모든 건물 굴뚝, 서울 안에 발전소 5개 있고, 서울의 도심에 가면 500ppm이고 저 양평 쪽으로 가면 420ppm 이하로 떨어지고, 저기 공단으로 가면 600, 700ppm, 화학산업도 안 들어가면 1000ppm이 넘어요. 너무 다른데 전혀 인지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눈에 안 보이니까 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셀 수밖에 없어요. 가스는 오래된 파이프 누수되는데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죠. 근데 이게 나쁘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게, 이거는 다 고쳐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 효율이 좋아져요. 환경 다큐를 찍는다지만 제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약간의 그런 데이터예요. 팩트와 데이터 같은 것들, 방향성, 이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이런 거를 좀 더 과학적으로 사람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생각을 이제 오늘 들으면서 교수님을 잘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 함께 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